거의 모든 것의 역사. 물론 오로르게셀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갔던 이유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 무거운 돌을 상당한 거리에 있는 호수 옆까지 옮겨왔던 것도 놀랍지만 그 유적지가 조직적으로 꾸며져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리키 부부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도끼를 만드는 곳과 무뎌진 도끼를 가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오르르게셀리에는 100만 년 정도 가동됐던 일종의 공장이었던 셈이다. 여러 가지 복제품들을 보면 당시의 도끼들은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숙련된 사람의 경우에도 도끼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사실은 그 도끼가 자르거나 쪼거나 벗겨내거나 또는 당시에 그 도끼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목적에도 특별히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협동 노력에 뛰어나지도 않은 현대 인류가 존재해왔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100만 년 동안에 상당수의 이 초기 인류들은 바로 이 특정한 곳에 몰려들어서 기이할 정도로 쓸모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이상한 사실에 직면하게 됐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을까? 사실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른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였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렇다면 올로르게셀리에의 인부들은 가장 뛰어났을 때에도 현대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결론을 뒷받침해줄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60년 이상을 발굴했지만 올로르게셀리의 부근에서는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 적이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돌을 다듬었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는 모두가 다른 곳으로 갔던 모양이다. 모두가 신비로울 뿐입니다. 질라니 은갈리가 가볍게 말해줬다. 올로르게셀리의 사람들은 대략 20만 년 전에 호수가 말라버리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전체가 오늘날처럼 덥고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한종으로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세상에는 최초의 진짜 주인공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시는 옛날과 같지 않게 됐다. 제30장 안녕. 에드먼드 헨리와 그의 친구 크리스토퍼 렌, 로버트 훅이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기를 걸어서 결국은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발간되었고 헨리 캐번디시가 지구의 질량을 알아내는 것을 비롯해서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동적이고 훌륭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1680년대 초에 마다가스카르의 동쪽 해안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원이나 그 선원의 애완견이 마지막 도도새를 쫓고 있었다. 지루한 육상 휴가를 받았던 뱃사람에게 둔하지만 의심할 줄 모르고 잘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기로 유명한 새는 거부하기 어려운 목표물이었다. 수백만 년 동안의 고립생활을 했던 그 새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아주 난폭한 인간의 행동에 적응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 도도새의 최후의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프린키피아가 있는 세상과 도도새가 없는 세상 중에 어느 것이 먼저였는가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거의 같은 시기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인간의 성스러우면서도 흉포한 본성을 함께 보여주는 예로 이보다 더 좋은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하늘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이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던 생물을 멸종시키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도도새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모자라서 모든 도도새를 근처로 불러 모으고 싶으면 한 마리를 잡아서 울게 만들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도도새들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뒤뚱거리면서 몰려든다고 한다. 불쌍한 도도새에 대한 모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도도새가 죽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1755년에 옥스퍼드의 애쉬몰린 박물관에 관장은 소장하고 있는 도도새 박제품이 볼품없게 되었다고 모닥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미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박제품으로도 마지막 도도새였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깜짝 놀라서 새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머리와 한쪽 다리의 일부만 구해냈을 뿐이었다. 상식에 벗어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있던 도도새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19세기의 박물학자 H.E. 스트링런드의 환한 표현에 따르면 과학자가 아닌 여행자들의 엉성한 설명과 서너 점의 유화, 그리고 몇 점의 뼈 조각뿐이다. 스트링런드의 사려 깊은 지적처럼 최근까지 살아있었고 우리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살아있을 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옛날의 바다 괴물이나 쓸데없는 공룡인 사우라포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도도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도도새는 모리셔스에 살았고 포동포동했지만 맛은 없었으며 비둘기류 중에서 가장 크지만 그 몸무게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스트링런드가 뼈 조각과 애쉬몰린에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잔해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도새의 키는 75cm 정도였고 부리로부터 꼬리까지 길이도 대강 그 정도였다. 날지 못했던 도도새는 땅 위에 둥지를 들었기 때문에 알가 새끼들은 외부에서 선물로 들여왔던 돼지, 개, 원숭이의 좋은 먹이가 됐다. 1683년에 이미 멸종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1693년에는 완전히 멸종된 것이 확실하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비슷한 새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번식 습관이나 먹이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느 정도 뛰어다니고 평온하거나 놀랐을 때 어떤 소리를 내는가도 모른다. 도도새 알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있는 도도새를 만났던 기간은 겨우 7년뿐이었다. 이미 당시에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멸종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난 5만 년 정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짐승들이 사라져버렸고 그것도 놀랄 만큼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사라졌다. 아메리카에서는 1만 년에서 2만 년 전 사이에 현대 인류가 대륙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30속의 대형 동물들이 사라졌다. 그 중에서는 정말 거대한 짐승들도 있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뾰족한 창과 고도의 조직력을 갖춘 인간 사냥꾼이 도착하면서 대형 동물의 4분의 3이 사라졌다. 오랫동안 인간에 대한 경계심을 키울 수 있었던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대형 동물 중에서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가 멸종됐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95% 이상이 사라져버렸다. 초기에 사냥꾼 집단은 비교적 적었고 동물의 수는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같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부 시베리아의 툰드라 밑에 얼어붙어 있는 매머드 시체만 하더라도 수천만 마리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로스 맥피에 따르면 필요한 것보다 더 자주 위험한 짐승을 사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매머드가 있습니다. 사냥감을 잡아서 떼를 눕히는 것이 거의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팀 플래너리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에서는 동물들이 달아날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동물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도 있어서 만약 지금까지 살아남았더라면 특별하게 보호해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2층 방의 창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땅늘보나 거의 소형 자동차 크기의 거북,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을 지나는 고속도로 옆에 누워있는 길이가 6m나 되는 왕두마 뱀을 생각해보자. 맙소사. 그들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그만큼 작아진 지구에 살게 됐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서 1톤 이상 되는 정말 대형 육상동물은 코끼리, 코뿔소, 하마, 사슴의 단 4종만 살아있다. 지구상에 생물이 살았던 수천만 년 동안에 그렇게 작아지고 맥빠졌던 때는 없었다. 석기시대가 끝난 후에 멸종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멸종 사건인가가 의문이다. 짧게 말해서 인류가 다른 생물들에게 근본적으로 나쁜 존재인가라는 문제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시카고 대학의 화석학자 데이비드 라우프에 따르면 생물학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지구의 멸종 속도는 평균 4년마다 한 종이 사라지는 정도라고 한다. 최근의 추정에 의하면 오늘날 인간에 의한 멸종은 그보다 최대 12만 배나 된다고 한다. (1990년대) 중엽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박물학자이고 지금은 애들레이드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의 관장인 팀 플래너리는 비교적 최근의 사건을 포함해서 많은 멸종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디를 보거나 기록에 빈틈이 발견됩니다. 도도새의 경우처럼 잃어버린 조각이 있죠.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년 전쯤에 멜버른에서 만났던 그의 말이었다. 플래너리는 친구였던 화가 피터 슈턴을 설득해서 전 세계의 중요한 박물관들을 뒤져서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살아있으며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거창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4년 동안 오래된 가죽과 냄새나는 표본과 옛 그림들과 글로 남겨진 설명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훑어나갔다. 슈터는 적당히 재현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실물 크기의 그림으로 그렸고 플래너리는 설명을 붙였다. 그 결과가 바로 자연의 빈틈이라는 놀라운 책이었다. 지난 300년 동안에 멸종된 동물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감동적인 목록이다. 충분한 기록이 남아있는 동물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기록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듀공, 홍해와 동부 아프리카에서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수십 미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소의 일종 듀공과 관련이 있는 해마처럼 생긴 스텔라 바다소가 가장 최근에 멸종된 정말 큰 동물 중에 하나이다.
다 자란 것은 길이가 거의 9m나 되고 몸무게가 10톤이나 되는 정말 거대한 짐승이었지만 1741년에 러시아의 남판 탐사팀이 그 짐승들이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던 베링해의 안개가 많은 외딴 코만드르 제도에 도착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존재가 밝혀졌다. 다행스럽게도 탐사팀에는 그 동물에 관심을 가졌던 게오르크 스텔라라는 박물학자가 있었다. 그는 가장 풍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플래너리의 말이었다. 그는 수염에 지금까지 측정했지요. 그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 수컷의 성기였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컷의 성기를 묘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한 조각의 가죽까지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촉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랍니다. 스텔라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바다수를 구하는 일이었다. 이미 멸종에 가깝도록 사냥을 해버려서 스텔라가 발견된 후 27년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알려진 것이 너무 적은 많은 동물들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달링다운스에 뛰어다니는 쥐, 채텀 제도의 백주, 어센션 섬에 날지 못하는 뜸부기, 적어도 5종류의 대형 거북을 비롯한 많은 종들이 이름 이외에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버렸다. 다운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남동부의 지역, 채텀 제도, 뉴질랜드 동쪽의 제도, 어센션 섬, 남대서양의 화산섬, 플래너리와 슈터는 대부분의 멸종이 잔인하거나 난폭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놀라울 정도로 바보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질랜드의 노스섬과 사우스섬 사이에 험난한 해협에 있는 스티븐섬이라는 외딴 바위섬에 등대를 설치했던 1894년에 등대지기의 고양이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생긴 작은 새를 잡아왔다. 등기자의 지기는 착실하게 몇 개의 표본을 웰링턴의 박물관에 보내주었다. 박물관 직원은 그것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날지 못하는 역사 속의 굴뚝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몹시 흥분했다. 그는 즉시 섬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고양이가 모든 새를 죽여버린 후였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스티븐 섬에 날지 못하는 굴뚝새의 박제 12개 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나마 남아있다. 그러나 동물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있을 때보다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랑스러운 캐롤라이나 쇠앵무새의 경우를 보자. 황금빛 머리에 에메랄드 녹색의 이 새는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새였다고 할 수 있다. 앵무새들은 북쪽 지방에는 잘 살지 않는다. 전성기에는 그 수가 엄청났어. 나그네 비둘기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캐롤라이나 쇠앵무새는 농무들에게 해로운 새로 알려졌고 함께 뭉쳐서 살면서 총소리가 나면 날아올랐다가 죽은 동료를 살펴보러 곧바로 다시 돌아오는 이상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쉬웠다. 19세기 초의 고전인 아메리카의 조류학에서 찰스 윌슨 필은 쇠앵무새들이 둥지를 짓고 사는 나무에 계속해서 산탄총을 쏘아대는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쏠 때마다 많은 새들이 떨어졌지만 살아남은 새들의 애정은 더욱 커져만 가는 모양이었다. 주변을 몇 바퀴 돌고 나서는 다시 내 옆으로 내려앉아서 그렇게 확실한 동정과 우려의 표정으로 죽은 동료들을 내려다보는 새들의 모습에 나는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지. 1910년대에는 끊임없이 사냥을 했던 탓에 잡혀서 살던 새 몇 마리가 남았을 뿐이었다. 잉카라는 이름을 가졌던 마지막 새는 1918년에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죽었다. 그로부터 4년 후에는 같은 동물원에서 마지막 나그네 비둘기가 죽었다. 그 새는 경건하게 박제로 만들어졌다. 오늘날 어디에서 불쌍한 잉카를 볼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동물원은 그 박제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에서 흥미롭기도 하면서 이상하기도 한 사실은 필이 새를 좋아했으면서도
단순한 재미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많은 새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멸종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조 로스차일드 제2세 남작이었던 라이오넬 월터 로스차일드보다 모든 면에서 더 큰 규모로 그랬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은행가 가문의 자손이었던 로스차일드는 성격도 이상했고 은둔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을 버킹엄셔의 투링에 있는 집의 아이들 방에서 자신이 어릴 때 쓰던 가구를 쓰면서 살았다. 그는 몸무게가 130kg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어릴 때 쓰던 침대에서 잤다. 자연사가 취미였던 그는 헌신적으로 유물들을 수집했다. 그는 세계 어느 곳이나 가리지 않고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서 산을 넘고 밀림을 뒤져서 살아있는 생물들을 찾아내도록 했다. 한 번에 400명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날아다니는 생물을 좋아했다. 그런 생물들은 상자에 넣어져서 투링에 있는 로스차일드의 영지로 보내졌다. 그와 조수들이 보내온 모든 생물들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분석해서 끊임없이 책과 논문과 단행본들을 발간했다. 모두 1200편이 넘었다. 로스차일드 자연사 공장은 모두 합쳐서 200만 종의 생물을 수집했고 5000종의 새로운 생물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런 로스차일드의 수집 노력은 19세기에 가장 완전하고 풍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칭호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역시 영국의 아주 부유했던 수집가 휴 커밍에게 돌아가야 한다. 수집에 너무 집착했던 그는 거대한 배를 건조해서 전임으로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선원들을 고용했다. 새, 식물, 모든 종류의 동물, 특히 조개류를 비롯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모아오도록 했다. 그런 수집품들이 다윈에게 전해져서 세계적인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는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수집가이면서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울 정도로 치명적인 수집가이기도 했다. 1890년대 그는 지구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을 가진 하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탓에 하와이에는 8,800종의 독특한 동물과 식물들이 진화할 수 있었다. 로스차일드에게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섬에 살고 있던 화려하고 독특한 새들이었다. 그런 새들은 지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작은 집단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와이 새들의 비극은 좋은 환경에서도 위험한 특징인 독특하고 탐나고 희귀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 멎을 정도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평화로운 꿀빨기 메세류에 속하는 크레이터 코아 핀치는 코아나무에 숨어서 살지만 누군가 노랫소리를 흉내내면 즉시 날아와서 환영의 표시를 한다시피 그 사촌이었던 레서 코아 핀치가 사라지고 5년이 지난 1896년에 마지막 그레이터 코아 핀치가 로스차일드의 1급 수집가였던 해리 파머에 의해서 사라졌다. 너무 희귀해서 오직 한 마리만 관찰되었던 레서 코아 핀치도 역시 로스차일드의 수집가가 죽여버렸다. 10여 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로스차일드의 적극적인 수집 노력 탓에 모두 합쳐서 적어도 9종의 하와이 조류가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로스차일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를 잡으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더 난폭했다. 1907년에 10년 전에야 발견되었던 숲에서는 3중의 검은 꿀빨기 메서를 마지막으로 쏘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명한 수집가 앨런슨 브라이어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쁨에 들떴다고 했다. 간단히 말해서
조금도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동물들까지 괴롭혔던 당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때였다. 1890년에 뉴욕주는 이미 충분히 괴롭힘을 당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확실했던 동부의 퓨마를 잡기 위해서 100여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주들이 모든 종류의 육식동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유해동물을 가장 많이 잡아온 사람에게는 1년치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해줬다. 당시의 유해동물은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는 모든 동물이라고 해석됐다. 사랑스럽고 작은 바크만 휘파람대의 운명만큼 당시의 이상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남부미국 원산의 휘파람새는 유달리 짜릿한 노래로 유명했지만 많았던 적이 없었던 그 수는 1930년대까지 계속 줄어들었어 결국은 완전히 사라진 후에 몇 년 동안은 관찰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39년에 다행스럽게도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서 활동하던 두 사람이 이틀 사이에 마지막으로 생존한 새들을 보게 됐다. 두 사람은 모두 그 새들을 쏘아 잡았고 그것이 바크만 휘파람새의 최후였다. 멸종을 시키겠다는 충동은 아메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개처럼 생겼지만 등에 독특한 호랑이 무늬를 가진 태즈메니아 호랑이 또는 태즈메니아 주머니 늑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1936년에 이름도 없이 버림받았던 마지막 태즈메니아 호랑이가 사설 호바트 동물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보상금은 계속됐다. 오늘날 태즈메니아 박물관에 가서 현대까지 살았던 유일한 대형 육식성 유대류였던 이 종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의 사진을 보여줄 뿐이다.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태즈메니아 주머니 늑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약 우리의 외로운 우주에서 생명이 어디를 지나왔는가를 기록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감시할 일을 맡길 수 있는 생물을 디자인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절대 인간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운명에 의해서나 신에 의해서나 아니면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은 바로 그 존재에 의해서 선택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뿐이다. 그런 생물이 우리뿐일 수도 있다.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있는 가장 훌륭한 성과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기도 한다. 우리는 현재 살아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다른 생물을 돌보아주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렸거나 곧 사라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인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1979년에 침몰하는 방주의 저자 노만 마이어스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활동 때문에 일주일에 약 2종 종류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초에 그는 그 숫자를 일주일에 600종이라고 주장했다. 식물, 곤충, 동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함한 숫자이다. 일주일에 1000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1995년에 유엔은 지난 400년 동안에 알려진 멸종의 총수는 동물의 경우에 500종이 조금 안 되고 식물은 650종이 조금 넘는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열대생물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히 과소평가된 것임을 인정했다 싶다. 몇몇 사람들은 대부분의 멸종 규모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의 활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과 상황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도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에드워드 O. 윌슨은 생명의 다양성에서 우리의 상황을 더 이상 간결할 수 없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험, One Planet, One Experiment 이라고 표현했다. 16.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우주에서 어떤 형태이거나 상관없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다. 물론 인간인 우리는 2배의 행운을 얻은 셈이다.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능력이다. 우린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도달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행동적으로 현대화된 기간은 지구 역사의 0.0001%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에 존재하는 데에도 무한히 많은 행운이 필요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셈이다. 물론 우리는 종말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비결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행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18.